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여태우의 섭정과 한나라의 위기. 여태우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본부인입니다. 성은 여이고 이름은 치입니다. 젊은 시절 유방이 고향 폐연에서 말단 관직에 있을 때 여치의 부친이 새로 이사왔습니다. 이는 친구인 폐연 현령의 권유였습니다. 그러니 여치의 부친은 폐연 관리들과도 친분이 제법 두터웠습니다. 관리들과 교류할 정도였으니 재산도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며칠 후 여치의 부친이 이사온 후에 이웃과 친지를 불러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혈기왕성한 유방은 술 한잔 얻어먹을 욕심으로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막무가내 찾아갔습니다. 초대받은 지역 유지나 관리들이 축의금으로 10만 원 정도 낼 때 유방은 빈털터리 주제에 100만 원을 내겠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여치의 부친이 유방의 허세를 좋게 보아 크게 될 사내 대장부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상석에 모셨습니다. 그런 연유로 여치와 혼례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치의 모친은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가장의 권위가 앞선 시대라 혼인이 성사되었던 겁니다. 젊고 어여쁜 아가씨 여치는 비록 가난한 집에 시집 왔으나 하늘에 계시었는지 운을 타고났는지 유방이 천하를 다스리는 한나라 황제에 오르자 덩달아 여태우에 오르는 커다란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치는 유방과의 사이에 아들 유영과 딸 노원을 낳았습니다. 유방이 한나라 황제에 올랐으니 부인 여치는 태우에 올랐고 아들 유영은 태자에 올랐고 딸 노원은 공주에 올랐습니다. 천하 신민이 유방의 신하였으니 이는 당연한 존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반란 세력을 척결하고 사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있을 때 여태우는 유방의 여자 척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유방에게 여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빈과 첩과 미인들에게서 낳은 자식도 제법 많았습니다. 여자에게 시기와 질투는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전에 유방이 파촉지역 한나라 왕에 봉해졌을 때 항우와의 전투에서 패해 정도지역까지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외진 시골 마을에서 미인인 척부인을 얻어 몹시 총애하였습니다. 이후 척부인은 유방이 전쟁을 다니는 내내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척부인이 아들 유여이를 낳았습니다. 여태우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을 때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방이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도 유방은 여치를 본부인이라 여겨 항우를 물리치자 태우로 높였습니다. 여치는 태우에 오르자 이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것은 유방이 척부인이 낳은 아들 유여이를 조나라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유여이의 시원은 조나라 은왕입니다. 은이란 숨다 또는 은둔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엾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왕이란 시호는 아주 잠깐 왕위에 올라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우는 왜 유여이를 크게 경계했을까요? 아들 유영이 한나라 2인자 태자인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었을까요? 유방은 본부인 여태우에게서 난 아들 유영을 일찍이 태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미인 척부인이 아들 유여이를 낳자 생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척부인이 유방을 따라 전쟁터를 다니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아들 유여이를 한나라의 태자로 세워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유여이가 조나라 왕으로 임명된 후에도 척부인은 그 염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방의 마음이 차츰 흔들렸습니다. 태자 유영은 어린 나이에도 성품이 인자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유방은 이를 어진 황제가 될 것이라며 높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태자가 너무도 나약해 보였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는 대신들과 장군들에게 끌려다니고 말 것이다. 어느 날 유방은 태자 유영이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태자를 패하고 막내 유여이를 새로운 태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하들이 간곡히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태우는 그런 신하들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특히 유방의 중신 장량은 꾀를 내어 태자를 보호했습니다. 그 무렵 상산에는 유명한 현자 4분이 세상을 등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그들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도무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장량이 현자 4분을 수소문하여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태자 유영을 칭송하며 받드는 모습을 황제 유방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방이 아무리 뵙고자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자 앞에 나타났으니 유방은 더 이상 태자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우는 본래 심성이 강하고 악다구니가 센 여자였습니다. 항우에게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도 죽음보다는 살 일을 먼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강단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유방에게 반란을 꾀한 신하들을 숙청할 때 여태우가 나서서 지략을 꾸미고 꾀를 내었습니다. 천하 통일에 공헌이 많은 대장군 한신과 유방이 어려울 때 도운 팽월 같은 공신들을 여태우가 앞장서서 제거했습니다. 한신은 여태우가 꾀를 내어 사로잡아 죽였고 팽월은 유배를 떠나는 중에 여태우가 궁궐로 데려와 죽였습니다. 이는 살려두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은 도리어 화를 키우는 일이라며 유방을 설득한 것입니다. 이때 유방은 여태우의 대범함에 크게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찌 이리도 대범하단 말인가? 이후 유방은 여태우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여태우의 내정 간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유방이 여태우의 성격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를 음양오행설로 풀이하면 유방은 물이고 여태우는 흙이라는 겁니다. 물을 이기는 것은 흙이니 여태우가 유방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유방은 아내의 눈치나 보는 졸장부 남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여태우는 한나라 조정에서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여태우의 발언에 개국 공신들조차 반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태우에게는 오빠가 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유방 휘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큰오빠 여택은 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태가 장군의 지위를 이어받았고 역지역의 우두머리인 역후에 봉해졌습니다. 작은 아들 여산 또한 장군에 오르고 교지역의 우두머리인 교후에 봉해졌습니다. 여태우의 작은 오빠 여석지는 장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군에 오르고 건성의 우두머리인 건성후에 봉해졌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이들은 개국공신들의 시급보다 땅이 많았다는 겁니다. 천하가 전쟁에 휩싸일 때는 숨어 지낸 자들이 전쟁이 끝나자 나타나 공신들을 앞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나라 유방 12년 4월 유방이 장락궁에서 세상을 떠나자 태자 유영이 황제에 즉위하니 이가 효혜제입니다. 당시 유방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장남 유비는 해제의 배다른 형으로 제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6은 모두 해제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척희의 아들 유여인은 조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박부인의 아들 유항은 대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비빈이 낳은 아들 유회는 양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비빈이 낳은 아들 유우는 회양왕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비빈이 낳은 아들 유장은 회남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빈이 낳은 아들 유건은 연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유방의 동생 유교는 초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유방의 형은 죽어 그 아들 유비는 오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유씨가 아닌 공신으로는 파군 오해의 아들 오신이 장사왕에 올랐습니다. 유방이 죽자 여태까지 숨기고 있던 여태우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유방의 장례가 끝나자 여태우는 가장 먼저 척부인과 그 아들 조나라 왕 유여의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품었던 시기와 질투가 원한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척부인 그년이 그토록 오래 고조의 총애를 받았단 말이지.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여태우는 해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섭정하여 한나라에 권력을 쥐었습니다. 여태우가 이로 조소를 내렸습니다. 척부인을 체포하여 궁녀들을 가두는 영항에 감금하라. 이렇게 하여 유방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척부인은 산동 지역의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체를 뒤로 굽히는 초나라 춤에 뛰어나 유방이 신비롭게 바라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 여태우는 2호 조소를 내렸습니다. 척부인의 아들 조나라 왕 유여의를 소환하라. 이는 이전에 유여의가 태자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그 원한으로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한나라의 형리가 3번이나 조나라로 떠났으나 그때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조나라 승상 주창이 막아섰기에 집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승상 주창은 한나라 형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조 황제께서 내게 어린 조나라 왕을 잘 모시라 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여태우께서 척부인에게 원한이 있어 조나라 왕을 소환하여 죽이려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어린 왕을 보낼 수 있겠는가? 또 지금 어린 왕께서 병이 있어 조소를 받을 수 없다.
사신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태우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묘히 꾀를 내어 승상 주창을 소환했습니다. 주창이 한나라 장안으로 불려가는 그 틈에 다른 형리가 도착하여 어린 조나라 왕을 소환했습니다. 유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장안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마침 황제에 오른 어린 해제는 모친인 여태우가 유여인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해제는 유여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여인가 온다는 소식에 기뻐 직접 북문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북문에서 유여인을 만나 함께 장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궁궐에서 함께 먹고 자며 해제는 잠시도 유여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태우가 어린 유여인을 죽이려 했으나 도무지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 해제 원년 12월 아침 일찍 해제는 활을 쏘러 나갔습니다. 조나라 왕 유여인은 아직 어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종을 불러 명했습니다. 이 보약을 어린 조나라 왕에게 먹여라. 반항하면 강제로라도 먹여라. 몸이 허한 것이 보기에 안 좋구나. 시종이 발악하는 유여인의 손발을 묶고 강제로 보약을 먹였습니다. 활쏘기를 마친 해제가 서둘러 돌아와 보니 어린 동생 유여인은 검게 변해 죽어 있었습니다. 해제는 이를 보고 유여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오전 조정회의에서 여태우는 회양왕 유우를 조나라 왕으로 발령내었습니다. 하지만 유여인의 죽음은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여태우는 조소를 내려 죽은 큰오빠 여택을 대장군의 자기위인 영무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건국 공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택이 도대체 한나라 건국에 무슨 공헌을 했기에 대장군 시호를 받는단 말인가? 하지만 신하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여태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어 영항에 감금된 척부인을 처벌하도록 명했습니다. 전연의 손과 발을 자르고 두 눈알을 뽑고 양쪽 귀를 불로 지지고 혀를 뽑아 말을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전연을 궁궐 대지우리에 던져 넣어 그곳에서 살게 하라. 처남이인 척부인은 한순간 신체가 절단되어 대지우리에 사는 사람 돼지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헤아릴 수 없고 굶주리니 돼지 먹이를 먹어야 했고 혀조차 없으니 자결할 수도 없고 소리조차 지를 수도 없는 참으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여태우가 어린 해제를 불러서 대지우리에 버려진 척부인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이를 본 해제가 너무도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해제가 병이 나서 한 달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해제가 사람을 보내 여태우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황제의 자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저는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날부터 해제는 궁궐 뒷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척부인의 참혹한 광경과 동생 유여인의 죽음이 정신적 충격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해제는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크게 도졌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라 효해제 2년 10월 하루는 제나라 왕 유비가 황제 해제께 문안 인사를 올리러 찾아왔습니다. 연회석상에서 자리를 배치하는데 해제는 유비가 형님이라
자신과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훔쳐본 여태우가 격이 맞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어찌 제후가 황제와 나란히 앉는단 말인가?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여태우가 환관을 시켜 술 2잔을 들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이는 여태우가 몰래 술에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시종이 제나라 왕 유비 앞에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여태우가 말했습니다. 너는 제후의 신분인 제나라 왕이 아닌가? 아무리 형제라 해도 어찌 황제와 격을 같이 한단 말인가? 무례를 범했으니 황제에게 축원하는 것이 예의다. 이 술을 마시고 황제에게 장수를 기원하라. 제나라 왕 유비가 술잔을 들고 일어나자 해제도 따라서 남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걸 본 여태우가 겁이 나서 해제가 든 술잔을 빼앗아 엎어버렸습니다. 제나라 왕 유비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마시는 척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비는 바로 제나라로 돌아가려 했으나 여태우의 허락이 없어 궁궐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커다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는 여태우가 나를 죽이려는 의도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곳을 벗어난단 말인가? 이때 제나라의 신하 내사가 계책을 아뢰었습니다. 여태우에게는 단지 해제와 노원공주 2 자식이 있을 뿐입니다. 해제는 한나라의 황제이니 부족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원공주는 단지 몇 개의 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유비 대왕께서는 제나라 70여 개의 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 개의 성을 노원공주에게 선물로 바친다면 아마 여태우께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 없이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따라 제나라 왕 유비가 여태우를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이곳에 오면서 노원공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나라 성양군 12개 성을 노원공주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태우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로 유비에게 제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한나라 해제는 23살의 나이로 재위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제의 본부인인 장황후는 해제의 누나인 노원공주의 딸입니다. 이는 황실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해제와 장황후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평소 해제가 총애했던 여러 후궁 사이에 아들 7을 낳았습니다. 그중 2은 한나라 황제에 올랐으나 나머지는 문제 때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해제의 장례 때 여태우는 웅얼웅얼 소리만 낼 뿐이지 눈물은 전혀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어미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니 주변 신하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중 장량의 아들 장벽강이 15 어린 나이에 시종 벼슬에 있었는데 여태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승상에게 말했습니다. 여태우에게 아들은 해제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여태우께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를 승상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승상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린 너는 그 까닭을 아느냐? 장벽강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해제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태우께서는 앞으로 건국공신들의 간섭과 갈등을 두려워하기에 차마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태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여씨 일족에게 병권을 맡겨 남군과 북군을 통솔하게 하고 여씨 일족을 조정에 기용해 나랏일을 맡도록 하면 됩니다. 승상께서는 이를 여태우에게 건의하시면 지금보다 그 자리가 더욱 탄탄할 것입니다.
이에 승상이 그 말을 전하자 여태우가 흡족해 하면서 비로소 곡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해제의 장례를 마치자 나이 어린 아들 태자 유공이 황제에 오르니 이가 곧 한나라 소제입니다. 당시 소제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여태우는 소제의 모친이 권력에 개입하는 것을 염려하여 비밀리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씨 일족을 등용하여 본격적인 섭정을 이어갔습니다. 고황후 여태우 원년, 한나라의 모든 조소와 명령은 여태우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권한을 대신하면서 가장 먼저 여씨를 천하 곳곳에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유방의 공신인 우승상 왕릉이 이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유방 고조께서는 돌아가실 때 만일 유씨가 아닌 자가 왕에 오르면 천하가 들고 일어나 공격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고조의 유언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입니다. 이 말에 여태우가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좌승상 진평이 아뢰었습니다. 고조께서 천하를 평정하시고 황제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자제들을 곳곳에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지금 태우께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신하가 논할 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여태우가 이 말을 듣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조회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왕릉이 진평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조 유방과 피를 나눠 마시며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어찌 여태우의 사욕에 따르고자 고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첨하는 것인가? 나중에 죽어 그대가 무슨 낯으로 지하에 계신 고조를 뵐 수 있겠는가? 이에 진평이 반론했습니다. 여태우 앞에서 조종의 잘못을 간언하는 것은 내가 왕릉 그대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사직을 보존하고 유씨의 후손을 지키는 일은 그대가 나만 못할 겁니다. 왕릉은 그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태우가 우승상 왕릉의 직언을 듣기 싫어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라 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 건국 공신이었으니 그냥 내쫓기는 어려워 어린 황제를 보좌 하는 태부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직책이었으니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릉은 병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깨끗하게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여태우가 좌승상 진평을 승상으로 임명하고 여태우의 충복 심의기를 좌승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의기는 눈치가 비상했고 아부가 백단이었습니다. 이전 좌승상 왕릉과 다르게 여태우의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궁궐 일만 감독하고 처리했습니다. 마치 궁궐의 행정을 책임지는 낭중령의 벼슬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태우는 그런 심의기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심의기를 통해 행정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여태우는 이를 기회로 본격적인 정권 장악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신의 오빠인 여택을 도무왕으로 추전하면서 그 거대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딸 노원공주가 죽자 노원태우라는 거창한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황후가 아니었음에도 황후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공주의 아들 장원을 노나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장원의 부친은 반란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조나라 왕에서 제후로 강등된 장호입니다. 이어 해제와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강을 회양왕에 임명했습니다. 이어 장군 여러 개 딸을 제나라의 태자 유장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어 여종을 폐후에 여평을 부류 후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여씨를 왕으로 삼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여태우는 여씨를 왕으로 세울 때 본인이 직접 명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추천하고 제청하게 하여 이를 구실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오빠 여택의 장남 여태를 여나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여택의 장남 여록은 장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호릉우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경력을 쌓은 후에 왕으로 임명하려는 여태우의 의도였습니다. 고황후 여태우 4년, 여태우는 공신 벙케의 아내이자 자신의 여동생인 여수를 임광후에 봉하고 여수의 아들 여타를 유후에 임명했습니다. 여태우의 최측근 신하 여갱씨를 최기후에 임명했습니다. 여태우의 조카 여분을 여성후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모두 왕위 등급인 제후의 지위였습니다. 한나라 황제인 소제는 본래 해제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제의 본부인 장황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고 떠들썩하게 말했습니다. 산딸이 다가오자 장황후는 후궁이 낳은 아들을 빼앗아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황제에 오르자 그 후궁을 몰래 살해했습니다. 이는 모두 여태우의 강교한 모략이었습니다. 몇 년 뒤 소제가 사물을 구분하는 나이에 이르자 시중 드는 신하가 소제의 출생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장황후는 폐하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폐하를 낳은 어머니는 장황후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제가 분노했습니다. 장황후는 내 생모를 죽여놓고 어떻게 나를 아들이라 속였단 말인가? 내 어른이 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여태우가 이를 전해 듣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궁궐에 참변이 일어날까 크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비밀리에 신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린 황제를 궁궐 깊숙한 곳에 가두어라. 그리고 조종 대신들에게는 황제가 병이 심하여 누구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라. 소제가 궁궐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자 여태우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무릇 황제란 천하를 소유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다. 황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은 황제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지금 황제가 병이 심하여 정신이 혼미하니 종묘의 제사조차 받들 수 없는 형편이다. 황제가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니 새로운 황제를 세우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에 신하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태우께서 천하 백성을 생각하시고 종묘 사직을 받들고자 하시니 조종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려 조소에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여태우가 소제를 폐위하고 몰래 죽였습니다. 이때 소제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여태우는 조소를 내려 상산왕 유이를 새로운 황제로 세웠습니다. 유이 또한 해제와 후궁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황제에 오른 유이는 이름을 유홍으로 바꾸었습니다. 유홍 또한 나이가 어렸기에 여태우가 섭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황제 원년이라 하지 않고 고황후 여태우 4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때 건국공신 주발을 군대를 감독하는 태위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주발이 여태우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나라는 여씨 일족의 본거지입니다. 여나라 왕 여가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자 여태우가 이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산을 여나라 왕에 임명했습니다.
고황후 여태후 7년 정월. 하루는 여태후가 조나라 왕 유우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이는 유우가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우는 조나라 왕에 오르자 여태후의 권유로 여씨 딸을 왕후로 맞이했습니다. 말이 권유였지 실상은 강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우는 왕후에게 조금도 애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압적인 결혼이니 여자에 대한 조금의 충동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조나라 궁녀를 총애하여 첩으로 삼았습니다. 왕후가 몇 년이 지나도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첩을 시기했습니다. 여자의 시기와 질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왕후는 여태후를 찾아가 모함했습니다. 이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조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조나라 왕 유우는 몰래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씨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태후께서 죽은 후에는 자신이 여씨를 모두 죽일 것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태후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급히 유우를 호출한 것입니다. 유우가 한나라 도읍 장안에 도착하자 태후의 명을 기다리며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여태후가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궁궐 호위병을 시켜 유우가 머무는 관저를 철저히 봉쇄하라. 그리고 물을 포함하여 그 어떤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유우는 바로 감금당하고 말았습니다. 유우를 따라온 조나라의 신하와 군사는 바로 해제되어 모두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달아난 유우의 신하가 몰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으나 붙잡혀 엄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사흘을 굶주린 유우는 이내 처량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씨가 정권을 제멋대로 하니 유씨가 위태롭구나. 나를 협박하여 여씨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더니 그 여자가 나를 모함하여 죄인으로 만들었다네. 여자가 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알지 못하고 여태후는 도리어 나를 가두어 버렸네. 조나라 신하 중에 이토록 충신이 없었던가? 어찌하여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여기 정원 한가운데서 내가 자결하면 저 푸른 하늘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려나. 아, 후회스럽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일찍 목숨을 끊을 것을. 왕이 되어서 굶어 죽다니 어느 백성이 나를 가련하다 하겠는가. 여씨는 도무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죽으면 하늘이 대신 복수할 것이다. 조나라 왕 유우는 그렇게 감금된 채 끝내 굶주려 죽었습니다. 여태후는 이에 더하여 유우를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시신을 조나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장안 공동묘지에 매장했습니다. 누구라도 여씨를 모욕하는 자는 이처럼 처참히 죽을 것이다. 유우가 죽은 날 일식이 생겨 한낮임에도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여태후는 이를 두려워하여 처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여태후는 공석이 된 조나라 왕에 양나라 왕 유해를 발령내었습니다. 이어 여나라 왕 여산을 양나라 왕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유태를 여나라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여나라에서 제천으로 개명했습니다. 그 무렵 건국공신 번케의 딸이 대장군 유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태후의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에게 조카였기에 결혼을 승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후는 평소 유택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유택은 성품이 곱고 원칙론자라 행여 자신이 죽으면 여씨를 모두 해칠까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여태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택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바로 유택을 낭야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한편 새로 조나라 왕에 임명된 유해는 낯선 곳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태우가 여산의 딸을 왕으로 맞이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후를 수행하는 관리들이 모두 여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나라 내에서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조나라 신하들을 마치 하인 다루듯 하였고 조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조나라 왕 유해를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해가 이를 알고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조나라 왕이 유해인지 아니면 왕후인지 신하들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유해는 총애하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여씨 왕후가 이를 알고는 시기하였습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수행원을 시켜 그 미인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왕후의 수행원이 미인의 처소로 막무가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인을 자리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나는 그냥 돌아갈 것이요.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칼이 용서치 않을 것이요. 미인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술에 독을 탔기 때문입니다. 여씨 왕후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죽은 미인을 칼로 토막내어 돼지 우리에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조나라 왕 유해가 이를 알고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미인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 유해는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여태우가 이 소식을 듣고는 유씨를 멸하는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이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나라 왕 유해는 여자 때문에 죽었다. 이는 나라의 법과 종묘의 예를 어긴 것이다. 그러니 그 후손들을 모두 참수하라. 가을, 여태우는 새로운 조나라 왕으로 대나라 왕 유항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유항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이곳 대나라에서 흉노의 침입을 계속 막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태우가 주저했습니다. 이때 승상 진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지금 무신후 여록은 제후의 서열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여록을 조나라 왕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태우가 이를 듣고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여씨를 세우려 했는데 진평이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태우는 여록을 조나라 왕으로 임명하면서 여록의 부친을 소왕으로 추존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연나라 왕 유건이 죽었습니다. 여태우는 이를 기회로 여씨를 연나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마침 죽은 유건에게는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태우가 음모를 꾸며 후궁을 죽이고 이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소문에는 후궁이 독살당했고 아이는 자루에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고대의 권력은 이처럼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었으니 참으로 끔찍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건의 후사가 끊어지자 여태우는 큰오빠 여택의 손자인 여통을 연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통의 동생 여장을 제후 중에 으뜸인 동평후에 임명했습니다. 3월 중순, 여태우가 부정을 없애는 불제를 지내고 산길을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달려든 검푸른 개에게 옆구리를 물렸습니다. 불제는 재앙을 막는 푸닥거리를 말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호위병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태우가 상처를 안고 궁궐로 돌아와 점치는 복인을 불렀습니다. 검푸른 개가 나를 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는 액땜을 한 기란 일인가? 아니면 닥쳐올 불길한 일인가? 복인이 말했습니다. 이는 길한 것도 아니고 불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전에 굶어 죽은 조나라 왕 유의 귀신이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개에게 물린 작은 상처는 여러 번 치료했음에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상처가 덧나 여태우는 결국 병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정에는 알게 모르게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죽은 조나라 왕 유가 귀신이 되어 조화를 부리는 것이다. 노나라 왕 장어는 노원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태우에게는 외손자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까닭에 여태우는 장언을 항상 가엾게 여겼습니다. 이전에 장언에 붙인 장우는 죽기 전에 처백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태우는 이 둘을 제후로 삼아 장언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7월 여름, 여태우는 생각보다 상처가 더욱 커져 결국 눕고 말았습니다. 이때 자신의 죽음을 벼랑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건국 공신들이 여씨를 숙청할까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씨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나라 왕 여록을 상장군으로 임명해 한나라 북군을 이끌게 하고 여나라 왕 여산을 중장군으로 임명해 남군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태우는 이 둘을 불러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한나라를 창건하신 고조께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유씨 아닌 자가 왕에 오르면 천하가 함께 들고 일어나 공격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지금 여씨들이 왕에 올랐으니 개국공신들은 아마도 속으로 불평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으면 황제가 너무 어려서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군대를 장악하여 궁궐을 단단히 지켜라. 하물며 내 시체가 궁궐을 떠나도 너희들은 따르지 마라. 궁궐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바로 제압당할 것이고 그러면 여씨는 모두 죽임을 먼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명심하거라. 얼마 후 여태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여태우는 조정을 재편했습니다. 여산을 한나라 상국으로 삼았고 상장군 여록의 딸을 어린 소재의 황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좌승상 심의기를 황제의 태부로 삼아 권한을 없앴습니다. 이는 심의기가 여태우에게는 충신이나 죽은 이후에는 그 행동이 달라질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여태우는 여씨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게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충신일 거라는 생각은 아주 헛된 생각이다. 너희들은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하는 자를 멀리해야 한다. 이를 교원영색이라 합니다.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얼굴빛을 잘 꾸민다는 뜻입니다. 아첨을 잘하고 알랑거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말을 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잘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없다. 어질다는 것은 강직하고 의연한 것에 가깝다. 그러니 충신이란 바로 의지가 굳은 자들이다. 여태우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왕과 제후들에게 황금 1,000근을 포상으로 하사하라. 신하들은 그 등급에 따라 황금을 하사하라. 그리고 천하의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는 대사면령을 내려라.
그러면 여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태우가 죽자 과연 여씨들은 그 유언을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벼슬과 재물을 손에 넣으니 교만하고 방자하여 곳곳에서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특히 유씨들은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여태우가 죽자 제나라 애왕의 동생 유장과 유흥건은 마침 장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무예가 뛰어나고 기백이 넘치는 인물로 평소 여씨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밀리에 거사를 도모했으나 한나라 군대가 두려워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유장의 부인은 상장군 여록의 딸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유장은 여씨들의 정권 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여씨들이 유씨를 대규모 숙청한다고 합니다. 유장은 급히 제나라로 돌아가 형인 애왕에게 말했습니다. 일이 시급합니다. 한 발 늦으면 여씨에게 몰살당할 겁니다. 그러니 형님은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장안 궁궐로 바로 쳐들어 가십시오. 저희는 궁궐 안에서 뜻있는 선비들과 호응하겠습니다. 이 반란이 성공하면 형님께서는 황제에 오를 겁니다. 제나라 애왕이 즉각 군대 출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승상 소평이 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란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애왕이 군사를 보내 소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자 소평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병사들을 동원해 애왕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애왕의 병사들이 소평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애왕이 군대를 출정시켜 장안으로 진군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낭야 왕을 속여 그 군대를 합류시켰습니다. 제나라 애왕은 출전에 앞서 유씨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 거사를 알렸습니다. 고조께서 돌아가시자 조정은 여태우가 장악하였다. 여태우는 공신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전행을 일삼았다. 마음대로 황제를 바꾸고 왕을 바꾸었다. 그로 인해 많은 유씨가 죽었다. 지금 여태우가 죽었으나 여씨들은 여전히 높은 관직을 차지하여 군대와 조정을 장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그 계기로 우리 여씨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면 죽음뿐이다. 모두 일어나 여씨를 타도하라. 상국 여산이 이를 알고는 곧바로 장군 관영에게 반란군을 토벌하라 명했습니다. 관영이 한나라 군대를 대거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관영은 건국공신이니 여씨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씨가 군대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빠르게 장안을 벗어난 겁니다. 형양에 이르러 군대가 멈추자 관영이 부장들과 논의했습니다. 여씨들은 한나라의 도읍 장안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유씨의 반란을 막으라 하였다. 이는 앉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유씨를 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제나라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도리어 여씨에게 힘을 더 보태주는 꼴이다. 이에 관영은 형양에 머물면서 오히려 제나라 애왕과 연락하여 여씨를 몰아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씨가 어린 황제를 몰아내고 황제에 오를까 염려하였습니다. 당시 제천왕 유태, 회양왕 유무, 상산왕 유조는 황제인 소제의 동생이었습니다. 모두 나이가 어린 왕이었습니다. 여록과 여산 밑의 제후와 신하들은 모두 여씨로 전쟁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건국공신인 태위 주발은 한나라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였으나 여록과 여산에게 명령을 내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개국공신 역상의 아들 역기가 상장군 여록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에 태위 주발과 승상 진평이 모의하여 역상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들 역기가 상장군 여록을 진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시오. 역상이 이를 수락하여 역기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역기가 여록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태우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록 그대는 어찌하여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가?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상장군의 인수를 태위에게 반환하고 속히 조나라로 돌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만세의 이로움이네. 친구 좋다는 것이 뭔가? 나와 술 한잔 하면서 천하를 눈에 보세. 상장군 여록이 마침 술과 여자 생각이 있어 역기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역기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을 나가기 전에 고모인 여수를 만났습니다. 여수는 여태우의 여동생을 말합니다. 여수가 여록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상장군의 병권을 주발에게 바친다면 그건 우리 여씨가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 신중해야 한다. 하고는 여수가 집안의 보물과 귀한 물건들을 모두 마당에 내버렸습니다. 여록이 이 귀한 것을 왜 버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모인 여수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병권을 놓으면 우리는 죽어 없어지니 이 귀한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여록은 역기를 만나 술 마실 생각에 고모의 간절한 말이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록은 그렇게 진영을 벗어나 역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 무렵 어사대부 조줄이 중장군 여산을 만나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여태우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군대 병권을 내놓고 양나라로 돌아가 백성을 돌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산의 부하 낭중령 가수가 말했습니다. 양나라는 여태우가 죽기 전에 돌아갔어야 합니다. 지금 간다고 하면 과연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지금 관영이 제나라 반란군과 연합해 여씨를 축출하려 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입궐하여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일이 촉박합니다. 여산이 급히 자리를 뜨자 어사대부 조줄이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주발이 북군을 거느리려 했으나 상장군의 부절이 없어 진영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기통이라는 자가 가짜 부절을 만들었습니다. 주발이 이를 가지고 들어가 황제의 명령이라고 속여 북군을 장악했습니다. 그 시각 여록은 장안의 미인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북군을 장악한 주발은 술집에 사람을 보내 여록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황제께서 이미 태위에게 북군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장군께서는 인수를 반납하시지요. 여록은 술에 취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한 줄도 모르고 순순히 상장군의 인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의 합법적인 병권은 태위 주발에게 넘어갔습니다. 주발이 북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여씨를 따르는 자는 오른쪽에 서고 유씨를 따르는 자는 왼쪽에 서라. 그러자 병사들이 모두 왼쪽에 섰습니다. 그렇게 태위 주발은 북군을 완전히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산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궁궐로 달려가자 태위 주발이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상국 여산이 입궐하려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여산은 속히 미양궁으로 들어가 한나라의 정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입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틈을 엿보며 이리저리 배회했습니다.
주발이 여산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며 기습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산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많아 주저했습니다. 이때 유장이 정예병사 1000명을 이끌고 미양궁으로 가는 중에 여산을 만났습니다. 유장이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불리하여 궁궐로 달아났습니다. 유장이 뒤쫓아가 낭중부 화장실에서 칼로 여산을 찔러 죽였습니다. 유장은 여산의 부절을 들고 장락궁에 들어가 궁궐 수비대 책임자인 여갱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어 태위 주발에게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주발이 유장에게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산을 크게 염려했었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천하는 평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주발이 병사들에게 여씨 일족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때 잡혀온 여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상장군 여러군 술에 취해 돌아가다가 잡혀와 목이 베어졌습니다. 벙케의 아내이자 여태우의 여동생 여수는 대나무로 때려 죽였습니다. 연나라 왕 여통은 잡혀와 바로 목이 베어졌습니다. 여태우의 외손자 노나라 왕 장원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달아나다가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여씨를 축출하자 조정대신들은 은밀히 음모를 꾸몄습니다. 지금 황제인 소제를 비롯하여 양왕, 회양왕, 상산왕은 사실 돌아가신 해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태우가 계략을 꾸며 데려온 아들입니다. 이들을 곳곳에 왕으로 세워 여씨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겁니다. 이제 여씨 세력들을 모조리 섬멸했는데 여씨가 세운 자들을 남겨둔다면 그건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이어 황제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제나라 도해왕은 고조 유방의 맏아들이고 지금 도해왕의 장자가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고조의 적통이라 할 수 있으니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러자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여씨 세력이 사악하여 종묘를 어지럽게 했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공신들은 모두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나라 왕의 외가는 사씨입니다. 그 집안에 사균이란 자가 있는데 천하의 악명 높은 자입니다. 만일 제나라 왕을 황제로 옹립한다면 사씨의 횡포로 다시 여씨와 같은 순환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어 회남왕 유장을 황제로 세우려 했으나 그의 외가가 흉악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다. 변방의 대나라 왕 유항은 고조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성품이 어질며 효성이 지극한 분이십니다. 유항의 처가는 박씨로 지역에서 선량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장자를 황제로 세우는 것은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의 효성을 천하에 알린다면 황제로서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신들이 의견을 일치하여 대나라 왕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대나라 왕 유항은 의견을 전해 듣고는 바로 사양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 대신들이 거듭 간청하자 마지못해 황제의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마침내 유항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한나라 장안으로 떠났습니다. 윤달 9월 금음, 유항이 장안에 도착하자 대신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어 천자의 옥새를 유항에게 바치고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자 유흥거가 아래였습니다. 소신은 여씨를 멸하는데 특별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궁궐에 남아있는 여씨를 깨끗이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유항이 이를 허락하자 유흥거가 하우영과 함께 궁궐에 들어가 소제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제께서는 유씨가 아니니
더는 황제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소재의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유흥거가 호통치며 무기를 버리라고 하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우영이 소재를 수레에 태워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소재가 물었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하우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궁궐 밖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우영은 소재를 어느 시골에 내려놓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흥거가 돌아와 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궁궐을 깨끗이 잘 정리하였습니다. 대나라 왕 유황이 미양궁으로 들어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이가 바로 한나라 효문제입니다. 그날 저녁 미양궁에서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어둠을 틈탄 그 시각에 여태우가 데려와 해제의 아들이라 속인 4명의 아들 양왕, 회양왕, 상산왕 그리고 소재가 조용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태사공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해제와 여태우 시절에는 전쟁이 없어 백성들은 고통이 덜했다. 그러니 신하들은 일이 없어 놀았고 황제인 해제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여태우가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궁궐을 벗어나지 않으니 백성들은 편안했다. 형벌도 순하여 죄인이 드물었다. 더구나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니 의복과 음식이 이전에 비해 풍요로웠다. 오늘 여태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안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